책 읽는 소울입니다. 삶을 사랑하며 꼭 읽어야 할 명작으로 데미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출판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성장 과정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시행착오와 치열한 자아성찰 과정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철학적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삶은 자기에게 이르는 길이고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의 베아트리체와 데미안을 만나길 바라며 발제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살 때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낮과 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업이 없는 어느 날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츠 크로머였다. 그가 우리를 옆에 강둑으로 데려갔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프란츠 크로머가 무서워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크로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삼아 떠들었다. 내 침묵이 크로모의 신경을 거스를까 두려워서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변두리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최고급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당연하지.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해. 신의 이름으로.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오, 맙소사. 설마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멍청하게 굴지 마. 네가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한순간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보다 내 앞길이 점점 내리막이다가 끝내 암흑으로 빠질 거라는 끔찍한 확신에 몸이 떨렸다.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지금 갑자기 들린다면 아마 나는 얼어붙을 것이다. 정원을 나와서 사악하고 추한 곳으로 가서 그에게 계속 변명을 하고 돈을 재톡당해야 했다. 그런 모든 일이 몇 주일쯤 계속되었는데 내게는 수년,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왔다. 얼마 전 전학생이 왔다.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했는데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 자신만의 색채와 개성이 또렷해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에 띄었다. 학교가 끝나고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왔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내가 너희 반에 있었잖아. 이마에 표식을 단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옳고 맞는 이야기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친 거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 더 잘 이해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 이마의 표식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렇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시는 확실히 우체국 소인처럼 찍는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대답하지 않고 안 돼. 그는 표식이 있거든. 신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이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난 걸 거야.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바트 거리로 접어들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전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시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그런 와중에 나와 크로모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나는 크로모의 소나기에 더 단단하게 붙잡혔다. 아버지에게 다 이르겠다는 크로모의 협박이 두려웠다. 삼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서 한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불안감을 감추고 태어난 척하려 애썼다. 난 또 누군가 했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데미안의 눈빛이 어른스럽게 압도적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꽤 오랜만이었다. 놀랐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뭐 놀랄 수도 있지. 물론 그래. 하지만 싱클레어, 사람은 뭔가 불안에 떨 때 잘 놀라지. 넌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거봐. 하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방금 전 광장에서 너랑 헤어져서 가버린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불씨의 비밀을 들켜버린 마음이 확 움츠러들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흡족하다는 듯이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똑똑해. 우린 친구가 되겠는데? 그런데 내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모라는 녀석은 아주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린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그 녀석에게서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때려 죽여서라도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널 도와줄게. 그 후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어느 날 프란치 크로모와 우연히 마주칠 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가 불안했다. 크로모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찜뿌리고 나를 피해 곧바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이제는 내가 왜 나를 도와준 구원자를 빨리 잊으려 했는지 이해된다. 크로모의 끔찍한 속박에서 사력을 다해 도망쳤던 것이다.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밝고 평안한 세계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1년 이상 데미안과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되도록 내가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도 결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주 그의 모습을 좇았다. 눈을 감자 데미안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 집 앞 골목이다. 데미안이 노트를 들고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낡은새 모양의 문장을 그리고 있다. 나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 데미안을 바라본다. 문장을 예리하게 응시하는 차갑고 환한 얼굴이 놀라웠다. 탁월하고 의지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밝고 냉정하고 지적인 눈동자를 가진 얼굴이었다. 또 다른 데미안도 떠오른다. 하굣길에 말 한 마리가 끌채에 묵힌 채 농부의 수레 앞에 쓰러져 있다. 나는 메스꺼워서 그 광경에서 몸을 돌리다가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데미안의 시선이 말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다.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열광적이지만 한편으론 놀랄만큼 냉정하게 느껴지는 집중력.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고 게다가 완전히 남자의 얼굴도 아니라 여자의 얼굴이 엿보였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늙지도 젊지도 않은 왠지 수천 살쯤이나 시간을 초월한 얼굴로 보였다. 몇 년 후에야 나는 데미안과 다시 가까워졌다. 데미안은 몇 달간의 견진성사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처음에 나는 데미안과 거리를 두었다. 이른 아침 수업 시간이었다. 신부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고 카인의 표식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영감이랄까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시선을 드니 앞줄에서 데미안이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의 지식이 꿈틀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가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선생님의 관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데미안과 다시 연결되었다. 넌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어? 천만에 그건 불가능해. 신부님은 있다고 하시겠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남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꼼꼼히 관찰하면 얼마든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다음 순간 뭘 할지 예측까지도 가능한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인데 단지 다들 그걸 몰라서 못할 뿐이야. 물론 연습도 필요하고 자신의 모든 의지력을 하나의 목표에 모으면 성취해낼 수 있어. 그게 다야. 내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봐. 그럼 너 자신보다도 상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또 사람의 의지를 집중시키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잖아. 데미안이 내 어깨를 쳤다. 그가 즐거울 때 하는 행동이었다. 질문을 하다니 좋았어. 그가 웃었다. 항상 되묻고 의심하는 건 좋은 자세야. 그런데 그 문제라면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나방이 자기의 의지를 별까지 비행하기 같은 불가능한 목표에 집중을 하면 이룰 수 없어. 다만 그 나방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겠지? 애초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았을 거야. 인간은 짐승보다 활동 영역이 넓고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역시나 꽤나 좁은 범위에 묶여 있어. 북극에 가고 싶다는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데 반드시 북극에 가려면 내 존재가 그 소망 하나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원해야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되면 내 내면에서 우러난 명령은 시도만 해도 쉽게 이루어질 거고 이후로 넌 내 의지를 훈련 잘 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지. 만약 내가 신부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는 건 소용없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앞줄에서 조금 뒷자리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실행했지. 그때 마침 이름 순서로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났거든.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내 친구와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한 채 김나줌의 소년 기숙사로 출발했다. 그곳에서 나는 가장 난폭한 패거리에게도 인정받은 술집의 영웅이며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님, 학교, 부모, 교회에 대해서 재치있고 과감한 독설을 던졌다. 나는 말로는 철면피 방탕아인 척했지만 사랑에 대한 격렬한 동경과 가망 없는 그림에 가득 찬 외로운 소년이었다. 겨울이 온통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방학이 되기 직전에 나는 교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적 경고를 받았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봄날의 공원에서 내 시선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옷차림에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해서 곧바로 그녀에 대한 몽상을 시작했다. 나보다 나이가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훨씬 성숙하고 우아한 완전한 숙녀였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표정에 활기와 소년다움이 보였는데 나는 바로 그 점이 가장 좋았다. 갑자기 내 앞에 고귀하고 소중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아트리체는 나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내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녀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으로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나는 사원의 기도자가 되었다. 그날부터 차츰 나는 술집 술래와 야밤의 싸움질에서 멀어졌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었고 독서와 산책을 즐겼다. 나는 다시 한번 황폐한 폐허를 어슬렁대던 시간을 빠져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밝은 세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 매진했다.
밝은 세계가 어머니 품속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는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만든 책임감과 자제력이 필요한 새로운 헌신의 영역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소장한 베아트리체의 조상이 그녀와 충분히 닮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더해질 때마다 모습이 한결 선명해졌고 결코 실제와 똑같지는 않아도 내가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갔다. 완성시킨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신성한 가면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 같았고 나이를 가름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나는 꿈에서 깨어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그의 소식을 수년간 듣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의 꿈을 꾸었다. 나는 문장의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본래의 그 새 모양이 분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았다. 나는 새의 머리를 황급빛 노랑으로 칠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린 그 그림은 며칠 안에 완성되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겁없어 보이는 매의 머리를 한 커다란 새였다. 새의 반신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지구에 박혀 있었고 마치 커다란 알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그림은 보면 볼수록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황금빛 빛깔의 문장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림 위에 아무것도 내 이름조차 적지 않고 가장자리를 조심해서 오려 커다란 봉투에 담았고 데미안의 옛날 주소로 붙였다.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이전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그렸던 꿈의 새는 여행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았다. 가장 이상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답장이 왔다. 어느 날 학교 쉬는 시간이 끝나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책갈피 사이에 꽂힌 종이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 없이 펼쳐보니 거기에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전율하며 운명 앞에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시스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이날만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치며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아브락시스는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몸짓의 젊은 학자는 힘있게 설명을 계속했다. 신성과 악마성을 결합한다. 나는 이 설명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한때 그리도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듬해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했다. 나는 지금 충족되지 않는 갈망, 강렬한 기대감의 불꽃 속에 살고 있었다. 진정되지 않는 간절한 마음은 때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피난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연히 왔다. 아니, 필사적 소원이 필연적으로 그곳으로 이끈 것이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호흡이 잘 맞았다. 이리 오지, 이제 철학 시간을 조금 가지세. 그러니까 입은 닫고 엎드려 생각에 잠겨보자는 거야. 그는 성냥을 하나 켜서 벽난로 속의 종이와 나무에 불을 붙였다. 곧 불꽃이 높이 일었다. 나도 그 불에 마음이 끌려 우리는 거의 1시간쯤이나 널른거리는 장작불 앞에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는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가지직거리고 꺾이고 휘어지고 가물가물 흔들리다 경련하듯 파닥거리며 마침내는 조용히 사그라져서 밑바닥에서 부화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시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의 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고 해석되었고 본질을 드러냈다. 그는 내 자신이 스스로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나의 청년기에 가장 중요했던 몇 달간의 체험은 그와의 우정과 친교, 그에게 받은 충고와 위로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서서히 나의 내면의 어떤 감정이 피스토리우스를 무조건적인 인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지금 그에게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너무 많은 훈계에 반감을 가졌다. 방학 중에 나는 수년 전 데미안이 자기 어머니와 살았던 집에 가보았다. 노부인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기에 말을 건네보니 이 집이 지금은 그 부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들을 찾아왔다는 걸 알자 부인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죽장정의 앨범을 한 권 찾아와 데미안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데미안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그 조그만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꿈속의 모습이었다. 내 꿈속에 나오는 얼굴이 바로 데미안 어머니 얼굴이었다. 키가 크고 아들과 닮은 남성적인 분위기에 엄격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성 특유의 특징을 지닌 여성이었다. 매력적으로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워서 선뜻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의 악마이자 모성인, 운명인 동시에 애인인 바로 그 얼굴이었다. 바로 그녀였다. 내 꿈속의 모습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기적을 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여인이, 내 운명의 표정을 지닌 여인이 있다니. 더욱이 그 여인이 데미안의 어머니라니. 지금 그녀는 어디 있지? 어디에? 나의 운명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앞당길 수 없어 초조에 미칠 지경이었다. 2, 3주일 후 나는 H대학에 입학했다. 만사가 다 실망스러웠다. 하루는 늦은 저녁, 나는 가을바람에 나부끼듯 시내를 건들거리며 다녔다. 내 뒤에서 두 남자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 대화의 한 토막이 들렸다. 당신의 일본 상황도 더 나을 것이 없겠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나 드무니까. 여기에도 그런 사람은 소수야.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격과 기쁨을 느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데미안이었다. 내가 골목 중간쯤에 서서 기다렸다. 내가 그를 불렀다. 데미안.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로구나, 싱클레어. 널 기다렸어.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기를 줄곧 바랐어. 나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말이야? 물론이지. 내가 조금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표식을 달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내가의 정원 앞에 멈춰 섰을 때는 꽤 늦은 시각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꼭 한번 와. 내가 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순간이 왔다. 전날 밤 막스 데미안을 바래다 주었던 교회의 정원을 다시 찾아간 것이다. 현관은 곧장 난방이 잘 된 작은 거실과 통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늙은 가정부가 나를 안내해주며 내 외투를 받아 걸었다. 가정부가 나가고 나는 거실에 홀로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자 곧장 내 꿈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간 듯했다. 문 위쪽 짙은색 나무벽에 높이 걸린 검정 액자 속에 내가 잘 아는 그림이 있었다. 지구의 껍질을 깨고 비상하려는 황급빛 매의 머리를 가진 나의 새였다. 나는 깊이 감동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시선을 내리자 새 그림 아래 열린 문 앞에 검정 옷에 키 큰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처럼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영혼의 힘이 넘치는 얼굴에 아름답고 품이 있는 부인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길에 나는 성취감을 느꼈고 그녀가 인사하자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당신이 싱클레어군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잘 왔어요. 그녀의 음성은 낮고 따스했고 나는 달콤한 와인을 마시는 듯 그 음성을 들이켰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깊이를 가름할 수 없는 까만 눈과 신선하고 성숙한 입술과 표식을 지닌 넓고 기품이 있는 이마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한평생 길 위를 헤매다가 이제야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길이 친밀하게 마주치는 곳에서는 온 세계가 잠시나마 집처럼 느껴지죠. 그녀는 이곳에 오기까지 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음성이나 말투가 아들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딴판이었다.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하고 더 분명했다. 그런데 데미안이 소년일 때도 소년이란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도 장성한 아들이 있는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매그림을 가리켰다. 막스가 이 그림을 받을 때처럼 기뻐한 적이 없었죠. 나도 그랬고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그림을 받고 당신이 우리에게 오는 중임을 알았지요. 싱클레어, 당신이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말이에요. 어느 날 데미안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 이마에 표식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틀림없이 내 친구가 될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 애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당신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언젠가 한번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가 막스와 만난 적이 있었지요. 당신이 아마 16살쯤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데미안이 그때 일을 말했다고요? 맙소사, 제가 제일 비참했던 시절이었어요. 알아요. 막스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싱클레어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당신이 또다시 공동체 속으로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고 심지어 술집 단골 손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왜냐면 당신의 표식이 흐려져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내면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정확해요. 그러다가 베아트리체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또 다른 인도자를 만났지요.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소년 시절에 왜 그렇게 데미안과 결부되었던지, 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부인, 아니 친애하는 어머니, 저는 그때 종종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그 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녀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쓸어 넘겼다. 산들바람처럼 가벼운 손길이었다.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지요. 새도 알을 깨고 나오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요. 돌이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그 길은 그렇게도 어려웠던가? 그저 어렵기만 했던가? 아름답기도 하진 않았는가? 당신은 보다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가로지으며 잠에 취한 듯 말했다. 어려웠어요. 꿈이 올 때까지는요.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요. 자신의 꿈을 발견해야 해요. 그러면 길은 한층 쉬워지죠.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꿈이란 없어요. 계속 새로운 꿈으로 교체되지요. 그러니
어떤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는 진지한 어조로 내 말을 확인해 주었다. 내겐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나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원한다면 나를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나를 문으로 데려가 문을 열고 정원을 가리켰다. 저기 바깥에 막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만나봤어? 그래, 데미안. 너의 어머니는 정말 근사한 분이시더군. 에바 부인. 그 이름은 정말 완벽히 그분에게 어울려.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단 말이야.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내 얼굴을 보았다. 벌써 그 이름을 알고 있네? 넌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어머니가 처음 만남에서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은 네가 처음이니까. 이날부터 나는 그 집의 아들이나 형제처럼 또한 연인처럼 드나들었다. 현관에 들어서서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아니 멀리서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보이기만 해도 나는 벅차고 행복했다. 현실은 저 바깥에 있었고 이 안에는 사랑과 영혼이 있었다. 전설들과 꿈들이 살아 숨쉬었다. 그렇지만 결코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생각과 대화는 여전히 이 세상의 한복판을 향했고 우리의 사명은 이 세계의 하나의 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간다. 사태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곧바로 전쟁이 터졌고 데미안이 은회색 군복 차림에 이상스럽고 낯선 모습으로 떠났다. 그날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도 그녀와 작별했다. 어느 이른 봄의 깊은 밤,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가 앞에서 고초를 섰다. 그날은 하루 종일 왠지 불안했고 알 수 없는 근심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나는 그 어두운 전초지에서 이제까지의 내 삶과 에바 부인과 데미안을 열심히 생각했다.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튀어나와서 멋진 활 모양과 반원을 그리며 검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 별들 가운데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곧장 나를 향해 날아왔다. 마치 나를 찾아오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굉음을 내며 수천 조각의 불꽃으로 쪼개져서 나를 솟구쳐 올렸다가 땅으로 내동댕이 쳤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세계가 내 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백약나무 근처에서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로 발견되었다. 나는 지하실에 누워서 포탄이 머리 위에 우릉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화물차 안에 누워서 황막한 벌판 위를 덜거덩거리며 지나갔다. 나는 되게 자거나 혼수 상태였다. 하지만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내가 그 힘을 따라가고 있음이 격렬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밤이었고 의식은 또렷했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다른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 옆에 누군가가 몸을 굽혀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표식이 있었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리 위 벽에 걸린 등불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영원처럼 긴 시간 동안 그는 내 두 눈만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내게로 왔다. 거의 얼굴이 맞닿았다. 싱클레어. 그가 속삭였다. 나는 눈으로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거의 동정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꼬마. 그가 웃었다. 이제 입술이 거의 닿았다. 그가 나직히 말을 계속했다. 프란츠 크로모 기억나니? 나는 그에게 눈을 깜빡였다. 미소도 지을 수 있었다.
꼬마 싱클레어, 들어봐. 나는 떠나야 해. 자네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그러모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그땐 네가 나를 불러도 내가 말이든 기차든 되는 대로 막 타고 올 수는 없어. 그때 너는 네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에바 부인이 부탁했어. 만약 네가 언젠가 나쁜 처지에 처하면 그녀가 나에게 보낸 입맞춤을 너에게 전해주라고 말이야.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그치지 않고 쉴 새 없이 피가 조금씩 흐르는 내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맞추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붕대를 감아야 한다면서 깨웠다. 마침내 잠에서 완전히 깨자 나는 재빨리 옆에 매트리스를 보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이가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것은 몹시 아팠다.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가끔 열쇠를 발견해서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 어두운 거울 위로 몸을 굽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젠 완전히 내 친구, 나의 인도자인 그와 똑같이 닮은 모습이다.